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옛말에 사람 사는 인생 물레바퀴 도는 것과 같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책에서 우연히 본 말인데 마치 제 인생과도 같은 말이라 제 가슴에 깊이 남을 정도입니다. 이 세상 살면서 돈으로 겪을 수 있는 행복, 편안함과 고난, 무시, 배고픔 같은 양면성을 다 겪어봤다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 여자가 투자하다 망했나 싶으시겠지만 제 인생은 7살 시절부터 롤러코스터라도 탄 듯 굴곡진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던 저도 건강한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니 가끔 너무 행복해서 꿈을 꾸고 있나 싶을 정도예요. 살다 보니 아예 죽으란 법도 없는 것 같습니다. 30대 후반이 인생 얼마나 살았다고 인생을 논하고 있나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것 같네요. 아마 지금부터 제 사연을 들어보시면 저희 가족들 팔자 한번 대단하다고 입이 떡 벌어지실지도 모릅니다. 결혼 생각이 없었던 저는 30대 중반을 넘어서도 남자를 만날 노력조차 하지 않았어요. 나름 유명한 라면 회사 대기업에 다니고 있어서 선자리도 많이 들어왔지만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대학교를 학자금 대출받아서 다녔기 때문에 취업하고도 빚 갚기 바빴거든요. 그래서 남들이 저를 대기업 다닌다고 부러워해도 빚 좋은 개살구가 뭐가 부럽나 싶었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는 집안이 동네에서 부잣집 하면 가장 먼저 불릴 정도로 잘 살았어요. 정원이 딸려 있는 큰 집이었는데 가정부로 일해주시는 분과 운전기사도 있을 만큼 부유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아버지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장님이셨거든요. 부모님은 9살 차이가 나셨는데도 인꼬 부부로 불릴 만큼 사이도 무척 좋으셨답니다. 아버지는 제 기억에도 참 가정적인 아버지로 기억이 나네요. 지금도 가지고 있는 인형 중에는 아버지가 생일 선물로 주신 인형이 있을 정도랍니다. 지금이야 생일 선물 별거 아니라지만 그 당시에는 생일 선물 주고받는 집이 흔하지가 않았거든요. 동생들은 너무 어려서 잘 기억도 못하지만 저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어렴풋이 떠오릅니다. 그날은 제 생일이었는데 어머니가 주방에서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하고 계셨고 아버지는 퇴근하고 큰 상자를 들고 오셨어요. 퇴근하고 집에 오신 아버지가 반가워 달려갔는데 아버지가 선물이라며 큰 상자를 주셨고 열어보니까 안에는 큰 인형이 있었죠. 그러면서 아버지는 제게 다정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딸 생일 축하해. 아빠 딸로 태어나줘서 고마워. 앞으로도 우리 딸 건강하게만 커줘. 아빠 사랑해요. 제 마지막 기억에 남아있는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이게 왜 마지막 모습인지 궁금하시죠? 제가 7살 생일을 축하받았던 1990년도 초에 아버지의 회사가 부도가 난 겁니다. 그때는 집안이 망한다는 게 어떤 건지도 잘 몰랐죠. 행복했던 집안이 무너지기 시작한 건 그때부터였어요. 운전기사와 가정부로 일해주시던 아주머니가 사라지더니 집안 곳곳에 빨간 딱지가 가득했어요. 잠시 피해 있으라는 아버지의 말에 저와 동생들은 한밤중에 어머니 손을 잡고 도망치듯 살던 집을 나와야만 했습니다. 7살짜리 애가 뭘 알았겠어요. 게다가 동생들도 저보다 2살 터울이니 아무것도 모를 나이였죠. 하루아침에 어머니와 저희 삼남매는 원래 살던 곳에서 떨어진 작고 허름했던 단칸방에서 살게 됐습니다. 하지만 불행은 도미노처럼 찾아와 속수무책으로 집안을 무너뜨리고 말았어요. 결국 아버지는 속수무책으로 망해가는 회사 부도를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만 겁니다. 저희 어머니 이 당시에 눈앞이 캄캄하셨을 것 같지 않나요? 어머니는 다시 생각하기 싫을 정도로 하늘이 무너진 기분이라고 말씀할 정도입니다. 하루아침에 어려워진 형편에 자식 셋을 키워야 하는데 살림만 하던 어머니가 별다른 기술이 있었겠습니까? 어머니는 무작정 식당으로 가서 설거지를 시작하셨다고 해요.
제대로 일해본 적 없던 어머니는 닥치는 대로 일을 하셨고, 녹초가 돼서 집에 온 어머니를 보며 제 둘째 남동생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나 배고파. 아빠는 왜 없어? 나 배고픈데 이 집 냄새 나고 싫어.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금방 밥 줄게. 하지만 어머니가 하루 종일 버는 돈으로 삼남매 어머니까지 배부르게 먹긴 힘들기만 했어요. 그래도 단 한 번도 어머니는 저희 굶기지 않으실 정도로 악착같이 사셨습니다. 어머니는 지금도 말씀하세요. 배부르게 먹이지는 못했어도 굶기지는 말아야겠다는 생각으로 매일같이 일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어머니가 악착같이 버텨준 덕분에 저희 삼남매 살 수 있었어요. 하지만 예전만큼 풍족하지 않다 보니까 저희는 크면서도 여러 일이 많았죠. 둘째는 남동생이었지만 막내는 여동생이라 제 옷을 물려 입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막내 여동생은 그게 싫었는지 옷장을 정리해주는 어머니에게 투정도 참 많이 부렸어요. 어머니 옆에 서서 팔을 붙들고는 찡찡거리는 목소리로 투정도 많이 부렸어요. 나도 옷 사줘. 왜 맨날 나만 언니 옷 입어? 언니 옷 더러워. 싫어. 이번만 언니 옷 잘 입으면 다음에 꼭 옷 사줄게. 겨울에는 엄마가 우리 막내딸 옷부터 살 테니까 이것부터 입어. 한참을 떼를 쓰며 울고 난리를 치던 여동생은 겨울에 사주겠다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는 멈추더군요. 하지만 여름 옷도 제대로 못 사는데 겨울 옷이라고 제대로 사줄 수 있었겠습니까? 그해 겨울 어머니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여동생은 옷을 사달라며 조르지도 않았어요. 가난한 집 애들은 금방 철이 든다는 말이 있죠. 저희 삼남매는 그렇게 철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한창 클 나이라 맛있는 음식은 정말 먹고 싶더라고요. 가장 배가 고팠던 순간을 고르라고 하면 운동회 하던 날을 고를 겁니다. 다른 친구들은 가족들이 돗자리에서 치킨도 먹고 떡볶이도 먹고 있었거든요. 그에 비해 어머니와 저희 삼남매가 둘러앉은 자리에는 김밥만 4줄 정도 있었으니 다른 친구들이 무척이나 부러워했습니다. 그 후에도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하시면서 저희를 키워내셨어요. 어머니는 파스를 안 붙이는 날에도 온몸에서 파스 냄새가 진동할 정도로 온몸이 안 아픈 곳이 없으셨죠. 그런 어머니를 생각해서라도 저는 공부를 소홀히 할 수가 없었어요. 공부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했던 저는 꼭 성공해서 우리 가족 행복하게 살겠다며 공부만 했었어요. 공부에만 몰두했던 저는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할 수 있었던 거예요. 대학교 때도 친구들은 미팅에 술 모임에 바빴지만 저는 오직 취업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캠퍼스의 낭만을 즐기기에는 가족들을 저버릴 수가 없었거든요. 일단 일자리만 생기면 어머니께 생활비도 드리고 동생들 용돈도 챙겨주고 싶은 마음뿐이었죠. 그렇게 바라던 대기업에 합격했던 날 어머니를 얼싸안고 펑펑 울었어요. 개인적으로 취업을 하고 경제적 능력이 생기자 달라지게 된 게 어떤 건지 여러분은 짐작이 가시나요? 바로 맛집을 다니는 취미가 생긴 거였습니다. 어린 시절 맛있는 거 먹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서 그랬는지 저는 꼭 맛집만 찾아다녔어요. 친구들이 모두 결혼하고 나자 같이 맛집 다닐 친구가 사라졌고 저는 맛집 모임까지 가게 됐죠. 님도 보고 뽕도 딴다고 하죠. 바로 이 모임에서 지금의 제 남편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때는 저와는 너무 다른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람이 순수해 보이더라고요. 남편과 우연히 같은 테이블에서 밥을 먹게 됐는데 그 식당이 반찬을 셀프로 리필해 먹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제가 많이 먹는 반찬을 계속해서 가져다 주는 겁니다. 처음에는 몰랐는데 이상하게 리필할 틈도 없이 채워지는 반찬을 보니 남편이 챙겨주고 있다는 걸 눈치채게 됐죠. 저는 그제서야 고맙다며 말을 걸었고 남편은 제게 살며시 웃으며 말하더군요.
저도 잘 먹는 반찬이라서요. 맛집 좋아하세요? 매번 모임마다 빠짐없이 나오는 것 같아서요. 네, 저는 맛있는 음식 먹는 거 좋아해요. 요즘 친구들이 다 시집가서 여기라도 나와야 먹으러 다니겠더라고요. 혼자 먹는 건 맛이 없잖아요. 저도 맛집 좋아해요. 가끔 퇴근하고 맛있는 음식 먹고 싶으면 저랑 같이 가실래요? 저도 마땅히 같이 다닐 사람이 없어서요. 정말요? 저야 친구 생기면 좋죠. 그렇게 저와 남편은 같은 취미를 공유하며 친구가 됐습니다. 그런데 남녀 사이에 친구는 없다고 하잖아요. 맛집 다니면서 밥정이 들었는지 남편과 저는 어느새 연인으로 발전해 있었죠. 남편은 저를 참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맛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나면 꼭 식구들 음식을 포장하는 게 일이었거든요. 그날도 어김없이 밥 잘 먹고 포장으로 하려는데 남편이 이미 포장을 했다는 거예요. 어리둥절해하는 저를 보면서 남편은 뿌듯한 얼굴로 말하더군요. 나도 오늘은 효자 좀 돼보려고 우리 집 거 포장하다가 같이 포장해달라고 했어. 아까 화장실 간다면서 오래 걸린다 싶더니 계산까지 하고 온 거였어? 잘 들고 가서 이 예비사위가 맛있게 드시라고 사준 거라고 장모님께 꼭 말씀드려. 저는 남편의 말에 웃음이 빵 터지고 말았습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있다 보니까 남편은 장난처럼 결혼 이야기를 꺼내곤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와 동생들은 남편이 종종 저를 통해서 보내주는 음식 때문에 남편의 존재를 알게 됐어요. 남편과 둘도 없는 단짝처럼 붙어 다니던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맛집을 갔는데 속이 거북해서 한 입도 먹기가 힘들더라고요. 제가 평소처럼 먹지 않는 걸 본 남편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묻더군요. 몸이 안 좋아? 왜 이렇게 못 먹어? 이상하게 몸이 안 좋네. 속도 거북하고.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헛구역질이 나왔고 저와 남편은 놀라고 말았어요. 저희는 급한 마음에 임신 테스트기로 확인했는데 정확하게 임신이었어요. 남편은 저보다 더 기뻐했고 저를 끌어안더니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내가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평생 당신이랑 뱃속의 아이를 위해서 살게. 정말 임신일까봐 불안해하던 저는 남편의 말에 모든 불안감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확신을 주고 믿음을 주는 남자라면 평생을 함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저절로 들 정도였어요. 하지만 역시나 제 인생은 뭐 하나 쉬운 게 없었죠. 이 무렵이 저희 어머니가 암투병으로 식당 일도 못할 때였거든요. 그래도 제가 모아둔 돈이 있어서 문제될 건 없었지만 내심 어머니는 미안해하는 눈치셨습니다. 저는 알아서 다 잘할 수 있다며 어머님께 말씀드렸고 그렇게 시댁에 인사를 가게 됐어요. 다들 시댁에 처음 인사 갔던 날 기억나시나요? 저는 처음 가보는 시댁에 너무 긴장돼서 무슨 말을 해야 하나 머리가 새하얗게 변할 정도로 긴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긴장도 잠시였어요. 예비 시댁에 들어서자 인상 좋은 시아버님과 얼굴만 봐도 말 함부로 하면 안 될 것 같은 시어머님이 저를 맞이해 주셨어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살 수 있다고 심호흡을 하며 들어갔어요. 아버님은 건물을 여러 채 관리하는 건물주셨는데 역시나 집안이 넓고 좋아 보였어요. 어머님이 가정주부라 그런지 집안도 곳곳에 관리한 흔적도 돋보였고요. 저는 시댁 식구들에게 인사를 하며 들어섰고 시누이까지 반갑게 인사해주면서 반겨줬습니다. 특히 아버님은 저를 보자마자 제일 큰 목소리로 반겨주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아들이 요즘 인상도 좋아지고 보기가 참 좋았는데 이런 신부감을 숨겨두고 있었네. 아버님의 환대에 기분이 좋았는데 어머님은 제가 마음에 안 들어하는 눈치셨어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다가 주방으로 가시는 걸 보자 오늘 정말 정신 제대로 차려야겠구나 싶었죠. 그런 어머님을 보며 멋쩍게 서 있는데
남편은 괜찮다며 제 손을 잡아줬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심호흡을 하고 주방으로 아버님 그리고 시누이와 함께 갔습니다. 그렇게 예비시댁과 처음으로 다 같이 밥을 먹게 된 자리였죠. 아버님은 제게 들뜬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맛있는 음식은 다 잘 먹는다고 했는데 잘 먹었으면 좋겠네. 홀몸도 아닌데 얼른 먹어요. 아버님의 말씀을 듣고 다 같이 한술 뜨렸는데 어머님이 갑자기 제게 들으라는 식으로 말하시더군요. 몸을 함부로 굴리니까 애부터 덜컥 생기지. 우리 아들 발목 제대로 잡혔네. 어머님의 말에 너무 놀란 저는 깜짝 놀랐어요. 갑작스런 상황에 아무런 말도 못했는데 옆에 있던 시누이가 어머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옆에 딸도 있는데 엄마가 꼭 그렇게 말해야겠어?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지. 못할 소리도 아니고 뭘. 됐어. 어서 밥이나 먹자.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식은땀이 줄줄 나는 것만 같았어요. 시누이는 제게 얼른 먹으라며 고기 반찬도 앞에 놔주면서 살갑게 대해주더군요. 그래도 이미 어머님이 내뱉은 말이 있는데 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도 모를 정도로 불편한 저녁을 먹게 됐습니다. 그렇게 정신없던 저녁을 먹었고 아버님과 남편은 뒷정리할 테니까 거실 가서 쉬라며 저를 떠미셨어요. 저는 결국 거실에 어머님과 둘이 불편하게 앉아있게 된 겁니다. 제 바로 앞에 마주 앉은 어머님은 저를 잡아먹을 듯 쳐다보시더니 앙칼진 목소리로 물으시더군요. 아버지는 뭐 하는 사람이야? 결혼도 전에 애부터 생긴 건 다 아시고? 갑작스런 어머님의 질문에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죠. 제가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혼자서 저랑 동생들 다 키우셨어요. 대단한 집구석이네. 재산은 과부 혼자 대단하게 모았을 것 같진 않고 그래도 자가 하나쯤은 있겠지? 아니요. 지금 반전세로 살고 있어요. 아유, 들을수록 기가 막히네. 어머니가 무슨 일을 하길래 그 나이에 아직도 반전세를 살고 있어. 번듯한 집도 절도 없이. 지금은 항암 치료 중이라 일은 못 하시는데 그전에는 식당에서 일하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투병 중이라는 말을 듣자 어머님은 손부채질을 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저를 보자 손가락질을 하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너 뭐하는 년이야? 우리 아들 등골 빼먹어도 유분수지. 너 내 남편이 건물주인 거 알고 우리 아들한테 일부러 들러붙은 거지? 그게 아니고서야 우리 아들이 정신 나간 게 아니면 너 같은 걸 왜 만나냐고. 어머님은 제게 손가락질을 하며 소리를 지르셨고 아버님과 남편은 어머님이 소리 지르는 소리에 거실로 달려왔어요. 그리고 어머님의 막말에 아버님은 제 앞을 가로막으며 어머님께 으름장을 놓듯 말씀하셨습니다. 이놈의 여편네가 왜 좋은 날에 초를 쳐? 어서 사과하지 못해? 한 번만 더 이러면 당신 우리 며느리 못 볼 줄 알아. 알았어? 그리고 며느리 집안 사정은 내가 먼저 다 알고 있었으니까 당신 궁금한 거 있으면 나한테 물어. 괜히 상심지 켜고 며느리 들들 볶지 말고. 어머님은 아버님의 호통에 저에게 사과하셨지만 이미 제가 들은 어머님의 모욕적인 말들은 가슴속에 깊이 남아버렸어요. 저런 소리를 다 듣고도 아무렇지도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결국 저는 어머님과 있던 일이 너무 불편해서 제대로 앉아있지 못했고 그 모습을 본 남편이 이제 가자며 저를 이끌더군요. 저는 시댁 식구들에게 급하게 인사를 하고 남편과 나왔어요. 그런데 아버님이 저희를 다급하게 따라 나오시면서 불러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상자를 제게 내밀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딸은 있어도 며느리는 처음이라 임신했을 때 뭘 해주고 싶어도 영 모르겠더라고. 좀 알아보니까 임신했을 때 아기 걸음마 신발 사두면 건강한 아이가 태어난다는 말이 있길래 우리 며느리 손주 다 건강하게 해달라고 내가 준비했어. 아버님,
저는 오늘 먹고만 가는데 이런 거 주시면 제가 너무 죄송스러운데요. 무슨 그런 소리를 해. 우리 집안에 귀한 생명을 선물로 줬는데 오늘 들은 말들 전부 잊어라. 내가 이렇게 널 반겨주고 있으니까 몸 관리 잘하고. 아버님께 선물을 받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시댁에 온 순간부터 마음이 참 불편했는데 아버님의 선물을 받자 그 서운함이 다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남편도 아버님을 보며 감사하다고 말했고 아버님은 조심해서 가라며 저희를 다독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아버님을 생각해서라도 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님의 배려는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아버님께 전화가 걸려왔어요. 조심스럽게 아버님의 전화를 받았는데 아버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 너 계좌번호 좀 보내봐. 먹고 싶은 거 한창 많을 텐데 잘 챙겨 먹어야지. 아버님, 안 그러셔도 괜찮아요. 저 충분히 잘 먹고 있어요. 아기 생각해서 받아. 임신하면 병원 검진도 다녀야 하고 임산부 물건도 많이 필요하던데 내가 요즘 우리 며느리 때문에 출산 공부를 다 한다. 그러니까 이 시아버지 정성 무시하는 거 아니면 꼭 받아. 저는 아버님께 정말 괜찮다고 말씀드렸지만 아버님은 완강하셨고 저는 결국 아버님이 주신 돈을 받아야만 했어요. 게다가 아버님은 저희 어머니가 치료는 잘 받고 계시는지 매번 안부를 물으셨습니다. 하루는 저희 어머니가 항암 치료를 받고 집에 오셨는데 너무 힘들어 하셔서 걱정이 많을 때였어요. 아버님은 수시로 제게 전화해서 어머님 안부를 묻다가 걱정 가득한 목소리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사돈어른 치료받다가 불편하거나 힘든 일 있으면 나한테 편하게 말해야 된다. 알았지? 내가 며느리로 널 만났지만 먼저 간 아버지 대신이다 생각하고 꼭 도움 필요하면 나한테 편하게 말해. 저는 이날 아버님과 통화하다가 주저앉아서 울고 말았어요. 세상에 기댈 곳 하나 없이 이악 물고 살아오던 제게 아버지가 이제 좀 편히 기대고 살라며 내려준 선물 같은 분이셨어요. 세상에 이런 시아버지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임신했을 동안 남편과 아버님이 살뜰하게 챙겨주시는 덕에 힘든 건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단 하나 힘든 게 있었다면 바로 어머님이었어요. 저는 임신한 중에 어머님이 할 말이 있다며 집으로 부르셨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날따라 살갑게 저를 부르는 어머님 목소리에 의문을 품고 시댁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저를 기다리고 있던 건 각종 반찬 통들과 영양제였어요. 어리둥절한 얼굴로 어머님을 보자 어머님은 제게 팔짱을 끼며 말씀하셨습니다. 너 요리는 할 줄 아니? 우리 아들 계절별로 먹는 반찬, 챙겨 먹는 영양제 정도는 다 알고 시집을 와야지. 임신했다고 소홀하면 되겠니? 그러면서 제 앞에 내민 종이를 보니 기가 막힐 정도였어요. 남편이 챙겨 먹는 영양제 종류가 무척이나 많았는데 이걸 또 요일별로 다르게 챙겨 먹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걸 저보고 요일별로 자기 아들 챙겨주라니 기가 막히지 않나요? 저도 너무 어이가 없어서 어머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님, 이걸 다 요일별로 챙겨 먹는다고요? 너처럼 잘한 애들은 뭘 먹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아들은 내가 다 챙겨주는 거야. 어머님은 마치 훈장이라도 받을 만한 일을 한 것처럼 자신만만하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저도 아이라도 낳고 나면 바쁠 텐데 이걸 다 어떻게 챙기겠습니까? 이건 처음부터 잡고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어머님께 살살 웃으며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근데 요즘 종합 영양제 잘 나오는데 누가 이렇게 다 챙겨 먹어요. 비타민도 많이 먹으면 소변으로 다 나온대요. 간편하게 한 통 주고 알아서 챙겨 먹으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렇게 약으로 챙겨 먹는 거 말고 음식으로 먹는 게 더 건강에 좋아요. 지금 내가 잘못했다는 거냐?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집에만 있다 보면 소식이 느리잖아요. 제가 알려드리는 거죠. 저는 어머님께 웃으며 말씀드렸습니다. 솔직히 자기 몸은 자기가 챙기는 거 아닌가요? 아예 처음부터 확실하게 말씀드리니까 속이 다 시원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저를 부르실 때는 아예 작정을 하고 부르신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아예 의자에 앉히시더니 앞에 있던 반찬통을 늘어놓으며 말씀하셨어요. 너는 뭘 먹고 자랐는지 몰라도 우리 아들은 이렇게 내가 손수 차린 거 먹으면서 살았다. 너 이런 건 할 줄 아니? 어머님은 제 앞에 반찬을 늘어놓으며 말씀하셨어요. 자식 생각하는 어머님의 정성은 알겠지만 저는 어머님의 말들이 황당하기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어머님께 이런 말까지 했네요. 어머님, 근데 그동안 남편이랑 바깥 음식 잘만 먹고 다녔어요. 그리고 몰랐는데 남편이 어머님 닮아서 그런지 음식을 참 잘하더라고요. 연애할 때 종종 도시락 싸왔었는데 정말 맛있었거든요. 요리야 잘하는 사람이 만들면 되는 거죠. 그 도시락이 네 거라고? 내 원 기가 막혀서 아침에 운동하고 먹겠다고 싸가는 거라더니 그래서 지금 내 앞에서 유세 떠는 거냐? 아니요. 저는 어머님이랑 잘 지내고 싶은데 계속 이런 이야기만 하시면 제가 어머님과 이야기할 게 없잖아요. 저는 어떻게든 어머님과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이야기를 다른 주제로 돌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제게 대뜸 이런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너 할 줄 아는 거 없으면 요리 학원이라도 다녀. 나는 내 아들 주방에서 지지고 볶는 거 못 본다. 근본도 없이 자랐으면 배울 생각이라도 해야지. 어머님의 본론은 딱 하나였어요. 결국 배워서라도 자기 아들 챙기라는 거였는데 제가 그럴 틈이 어디 있겠습니까? 애 낳고 나면 육아하기도 바쁠 텐데 어머님의 요구가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님께 이런 제안을 했어요. 그럼 어머님, 제가 요리학원 다니면서 진수성찬 만들 동안 저희 아이 좀 봐주시겠어요? 내가 왜 손주를 보는데? 어머님이 음식하라면서요. 애 볼 시간도 없는데 제가 어떻게 요리를 해요? 어머님이 애기 봐주시려고 저한테 그런 말 하신 거 아니셨어요? 제가 어머님께 똑부러지게 말씀을 드리자 어머님은 화를 내셨어요. 그리고는 제게 화가 잔뜩 나서 흥분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엄마는 가만히 있다가 딸년 앞세워서 누워서 떡이나 먹고 굿이나 보겠다는 거네. 그리고 애도 못 볼 정도로 심각해지면 그 병수발은 누가 들 거야? 설마 우리 아들이 그거 다 독박 쓰게 하려는 속셈이면 꿈도 꾸지 마. 저는 어머님이 저희 어머니를 걱정해 주는 건 바라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한 번씩 이렇게 막말을 하실 때면 이런 분을 시어머니로 두고 살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큰 스트레스를 받았죠. 그런데 제가 어머님을 만나러 시댁에 간 걸 알고 있던 남편이 때마침 들어오더라고요. 시누이도 남편과 같이 들어왔는지 옆에 심각한 표정으로 서 있더군요. 너무 놀라서 두 사람을 보고 있는데 시누이가 어머니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내가 시집가서 이런 대우 받았으면 좋겠어? 대체 왜 이렇게 까칠해? 네가 얘랑 같아? 넌 부잣집 딸인데 남자 집안에서 너 업주고 엎드려서 널 모시고 살아야지. 엄마 이러는 거 알면 개념 없는 집안이라고 소박 맞는 게 요즘 세상이야. 제발 새언니한테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 내가 진짜 엄마 같은 시어머니 만날까 봐 무서워. 시누이는 어머님께 화를 냈고 어머님의 팔을 잡고 방으로 가자며 끌어당겼어요. 그리고 어머님과 방으로 들어가면서 미안하다며 저에게 대신 사과를 하더군요. 사실 시어머니만 생각하면 결혼이 고민되긴 했어요. 그런데 늘 저를 먼저 생각해주며 배려해주는 시누이와 아버님을 생각하면 제가 복받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제일 걱정했던 이유는 상견례 때문이었어요. 이렇게 말하면 엄마를 창피하기라도 했나 싶으시죠? 그런 게 아니라 어머님의 태도만 보면 저희 어머니에게도 저한테 하듯이
막 대할 것만 같았거든요. 사실 그동안 어머님의 행동을 봐온 게 있는데 걱정이 될 만도 하지 않겠습니까? 상견례 날짜가 다가올수록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는데 남편이 괜찮을 거라며 절 다독여 주더라고요. 그리고 드디어 상견례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독한 치료를 받아오셨기 때문에 머리가 다 빠진 상태였어요. 그래서 예의가 아닌 줄 알면서도 어머니는 모자를 써야만 했습니다. 저는 미리 시댁에 말을 하고 양해를 구했어요. 아버님은 괜찮다고 너무 무리하지 말고 편하게 모시고 오라며 말씀해 주셨죠. 저는 아버님의 배려에 어머니를 모시고 한결 편한 마음으로 상견례 자리로 나갔습니다. 미리 시댁 식구들이 전부 와 있던 자리에 저와 어머니, 동생들까지 조심스럽게 인사를 하고 들어갔죠. 그런데 안에서 새는 바가지는 밖에서도 샌다고 하죠. 제가 예상했던 대로 어머님은 막말을 준비라도 한 사람처럼 저희 어머니를 향해서 독한 말을 하고야 말았어요. 사돈, 요즘 암 걸린 사람들 이런 자리에 예의 차린다고 가발 쓴다고 하던데 모자가 뭡니까? 너무 예의 없는 거 아니세요? 우리 집안 무시하는 거예요? 이게 처음 본 사돈에게 할 수 있는 말인가요? 저는 동생들도 있는데 저희 어머니를 무시하듯 말하는 시어머님의 행동에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이런 말에 화도 안 나는지 마스크를 벗고 저희 아버님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동안 저희 어머니를 챙겨주던 아버님께 감사 인사라도 하려나 하고 의아했는데 갑자기 아버님께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혹시 김정길 기사님 아니세요? 저는 그 순간 어머니가 아버님 이름을 어떻게 알지 어리둥절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어머니가 이렇게 말하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놀란 아버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은 저희 어머니를 보며 눈물을 글썽거리며 떨리는 손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모님, 사모님 아니세요? 두 사람은 상견례 자리인 것도 잊은 사람들처럼 손을 마주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알고 보니 두 분의 인연은 생각보다 깊었어요. 30년 전 저희 아버님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운전기사였다고 했습니다. 저희 시아버님은 고아였는데 저희 아버지가 친동생처럼 아껴주며 챙겨주셨던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버님이 눈물을 흘리며 목이 메이는 소리로 어머니께 이렇게 말하더군요. 제가 그때 우리 아들 피덩이 안고 갈 곳도 없어서 길바닥에서 잘 뻔했는데 그때 집에 지하방도 내주고 월세도 안 받으셨어요. 어찌나 고맙던지. 우리 아들 그 덕분에 이렇게 잘 컸어요. 저희 가족 생명의 은인이세요. 아버님의 말에 저희 어머니는 남편을 한번 보셨고 남편은 얼른 저희 어머니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남편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그 어린애가 이렇게 컸어. 훌륭한 아버지 밑에서 기특하게 잘 컸네. 저와 동생들은 어려서 기억에도 없던 시절 이야기를 아버님은 울면서 털어놓으셨습니다. 그날 아버님의 이야기는 이랬어요. 그 당시 저희 아버지가 할아버지 회사를 처음 물려받았을 때라 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을 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저희 아버지와 같이 소주도 마시면서 인생 이야기를 나눴다고 했어요. 소주를 나눠 마시던 아버지는 이런 말을 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꼭 회사 자리 잡으면 우리 동생도 회사에서 일할 자리 만들어줄 거야. 그리고 우리 조카, 하나뿐인 조카도 지아빵 말고 좋은 집에서 키우는 거 내 두 눈으로 볼 때까지 우리 같이 열심히 일해야 된다. 알겠지? 그럼요, 형님. 제가 형님 회사에서 당당하게 사장님이 되는 날까지 열심히 안전운전 할게요. 제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도 다 형님 덕분이에요. 두 분은 가장으로서 힘든 일도 서로 털어놓을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고 일적으로도 서로 의지하는 사이였던 겁니다. 어머니는 그 당시 아버지가 저희 아버님을 살뜰히 챙겨서
똑똑히 기억할 수 있던 거고요. 그리고 아버님도 항상 저희 가족을 궁금해 하셨다고 했습니다. 많이 야윈 저희 어머님의 얼굴을 보더니 아버님은 다시 한번 울먹이는 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때 그렇게 형님 돌아가시고 장례식까지 치렀는데 도무지 사모님 보기가 어려웠어요. 왜 그렇게 사라지신 거예요? 제가 은혜 갚을 기회도 안 주시고요. 그때는 빚쟁이 피해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 장례를 김정기 기사님이 다 해주셨다니 나 정말 몰랐어. 남편이 그렇게 떠나고 마지막도 제대로 못 챙긴 게 한스러웠는데 고마워 정말. 당연히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이렇게 살아계시니까 제가 더 감사드려요. 내가 마지막에 인사라도 하고 올 걸 속으로 후회 많이 했는데 이렇게 다시 보게 되니까 참 좋네. 그 순간 상견례 자리에 있던 저희는 모두 숨죽여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사실 크면서 아버지 원망도 많이 했습니다. 왜 우리만 두고 가서 어머니 혼자 고생하게 만드는지 속으로 많이도 미운 소리를 했어요. 그런데 제 이런 생각과 달리 아버지는 더 큰 사람이셨습니다. 제가 그동안 아버님께 의지할 수 있었던 건 정말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라서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아버님은 그날 누구보다도 슬픈 목소리로 저희 어머니 손을 잡고 목 놓아 우셨습니다. 아이고 형님, 우리 형님 보고 싶네. 이런 경사스러운 날에 사모님 혼자 오게 만들고 어디 계세요 형님? 부르면 당장 오실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허망하게 가셨어요? 나는 왜 빚만 지게 만들어요? 저는 아버님의 울음소리에 같이 울 수밖에 없었죠. 아버지의 마지막을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니까 아버지가 상견례 자리에 와줬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두 분이 과거 해포를 풀다 겨우 울음을 멈추고 자리에 앉을 수 있었어요. 아버님은 목을 가다듬고 저희 어머니께 이렇게 말했죠. 사모님, 우선 지금 사는 집 말고 아파트로 이사부터 해드릴게요. 32평이라 애들 2명이라 살기 좋으실 겁니다. 그때였어요. 어머님은 아버님께 소리를 치며 말하더군요. 당신 미쳤어? 옛날에 도움 받았으면 90년대 시세에 맞게 갚아야지. 왜 지금 아파트로 이사를 해준다고 그래? 당신 그 입 한 번만 더 함부로 놀리면 집에서 쫓겨날 줄 알아. 내가 형님이랑 사모님 안 계셨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어. 다 옛날에 받은 은혜 덕에 살았으면 이제라도 갚아야지. 따지고 보면 내 재산이니까 당신은 잔말 말어. 아버님은 어머님께 신경 쓰지 말라며 으름장을 놓으셨어요. 어머님은 집에서 쫓아낸다는 말에 입을 다무셨고요. 저희 어머니는 아버님의 제안에 괜찮다고 말했지만 아버님은 막무가내로 말씀하셨어요. 사모님, 저 그때 형님 없었으면 다 죽었어요. 제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건 형님 덕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그러니까 형님이 다시 살아와서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편히 계세요. 그래야 저도 저승 가면 형님 볼 면목도 서고 그러는 거죠. 아버님의 단호한 태도에 저희 어머니는 고맙다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제 둘째 남동생을 보며 아버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년에 결혼한다고 했지? 내가 1억 보태줄 거야. 그리고 상견례 날짜 잡히면 나 불러줘. 내가 아버지랑 연이 깊어서 다 해주고 싶어서 그래. 아버님은 남동생의 결혼에도 1억을 보태겠다고 하셨고 상견례 자리에도 불러달라며 남동생에게 말하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다 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우리 딸 시집 가는데 아무 해줄 것도 없는데 하나이는 몸뚱이마저 아파서 어쩌나 걱정이 많았는데 꼭 죽었던 남편이 살아 돌아온 것 같네.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때 인연 잊지 않고 이렇게 다 해주려고 해서. 어머니는 제가 결혼하는데 아무것도 못 해주는 게 많이 신경 쓰이셨던 모양이에요. 자식이 부모 마음 다 알 수 있겠나요?
혹시나 어머니가 신경이라도 쓸까봐 시댁 다녀와서 어머니께 모진 소리 들어도 어머니한테 티 한 번 낸 적 없었어요. 그런데도 어머니는 자신의 몸이 아픈데도 제 걱정만 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날 이후 제 친정에는 많은 변화가 생겼어요. 아버님 덕에 넓은 집으로 이사를 해서 어머니와 동생들이 넓게 지낼 수 있어졌습니다. 게다가 저희 어머니는 한국에서 가장 크고 좋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셨어요. 이게 다 아버님이 알아봐 주신 덕분이라면 믿어지시나요? 저희 어머니는 현재 한국에서 암 치료로 가장 유명한 의사에게 딱 맞는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인지 저도 시집가는 마음이 조금 홀가분해졌어요. 이 모든 게 경제권을 아버님이 꽉 쥐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죠. 그리고 더 놀라운 변화가 어떤 건 줄 아시나요? 바로 시어머님입니다. 아버님이 한 번 더 막말하면 카드도 다 막아버리겠다며 협박을 하셨고 그 덕에 어머님은 제게 큰 소리 한 번 못 내세요. 한 번은 저한테 전화해서 이런 것도 물어볼 정도였어요. 엽산은 잘 챙겨 먹고 있어? 임신 중에는 엽산을 잘 먹어야 한다던데. 다 먹기 전에 나한테 말해라. 다 먹고 말하면 급하게 사야 되니까 미리 말해. 어머님이랑 제가 이런 통화를 했다는 게 믿어지시나요? 이걸 시작으로 어머님은 부쩍 저를 자주 챙겨주셨고 육아휴직을 하고 출산 준비를 하는 저를 시누이와 같이 잘 챙겨주셨어요. 제 인생 정말 롤러코스터 같이 보이시죠? 인생사 세용지마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생에 있어서 길흉화복은 항상 바뀐다고 하는데 힘든 순간 지나고 나니까 이런 날도 다 오네요. 저희 어머니는 가끔 아버님 어머님과 등산도 하실 정도로 건강이 좋아지셨습니다. 그리고 남동생도 아버님 덕에 제대로 장가갈 수 있었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버지가 우리 가족을 지켜보시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도와주셨다는 생각이 드네요. 항상 마음 한켠에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마음 반, 반대로 미워하는 반이 있었는데 이제는 지난날 힘들었던 순간은 다 잊을 만큼 행복해요. 왜냐하면 건강하게 출산한 아이와 그 옆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남편이 있기 때문이죠. 인생 아예 죽으라는 법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긴 사연을 쓰게 된 것도 제 인생을 보면서 조금이나마 희망을 갖길 바래서였습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금세 지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슬픔에 잠기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다 지나면 좋은 일이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